오늘은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서 좀 다양한 판례들을 갖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조세회피 유형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사실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가장 이 차명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상장기업으로 갈수록 이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도 이제 20에서 25%가 아니라 소액주주 요건인 10%를 맞추게 되면은 그만큼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건 증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차명 주주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가 되잖아요. 네. 양도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증여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네. 행위를 취하는 게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배당을 통한 조세회피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특수관계인이나 초과배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차명주주에게 초과배당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균등배당이나 초과배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특수관계인에게는 여전히 초과배당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차명주주가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초과배당을 해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당연히 이제 소득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종합과세, 합생과세에 따른 이제 누진 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조세 회피 유형의 하나일 수 있고요. 제2차 납세 의무도 회피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과점주주에 대한 의무 네. 회피하는 거죠. 네, 그렇죠. 조세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있거나, 이제 조세 회피를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주가 있고 종이 있잖아요. 네. 부수적으로 종속적으로 따라온 사소한 조세 경감이 있더라도 그건 조세 회피를 한 거다. 또는 미래의 개연성만 갖고도 충분히 조세 회피가 이루어진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당 한 번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유보금이 한 10억 쌓여 있다고 가정할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인이 다 가져갈 때는 4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명한테 분산을 해놨어요. 네. 그럼 미래에 10억이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세율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네. 지금 실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상황적 판단만으로도 너는 조세 회피를 의도한 거다라고 뭐 보는 판례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야, 이게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실제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할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과세하는 게 너무 무리수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그런 판례도 점차 늘고 있긴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강제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 업무 처리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 인수 시 매도인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로 본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네. 국세청은 무조건 어쨌든 1%라도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사례들을 쭉 보시면 이제 경영상의 목적일 경우가 크다. 경영상의 목적. 예. 뭐 내가 신불차인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사례라든가 아니면 실제 나한테 압류가 들어와서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지면 뭐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봐서 이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의도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영상의 어떤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진행된 거 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그런 판례들인 거고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 당시 이제 조세 경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지금도 배당을 하면 40% 세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차명주주도 차명주주의 지분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도 40%고 이미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배당을 하더라도 40%야. 이런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해도 사실은 조세 경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면은
미래에 내가 하더라도 이게 40%인데 미래에 하면 4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 2%의 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차명 주식이 공짜 점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회사의 지분이 반이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사소하다. 그래서 수익은 리스크에 대한 대가니까 적어도 내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행위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한번 요 네. 케이스 재밌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 의무나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도 소득세법상 높은 누진율의 적용을 받는 명의수탁자에게로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네, 두 번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액수가 매우 미미한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여 배당소득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결국에는 그것도 뭐 조세 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죠. 이 판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신탁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게 입증에 실패하면 네. 심각한 재산권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영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정도의 이 절세 효과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미미하고 사소하다. 사소한 경감이다. 그거에 비해서 이 명의신탁 행위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크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한 거죠. 예, 기존에 이제 무조건 사소한 어떤 조세 회피가 있었다면 무조건 명의신탁이고 개연성만 있어도 명의신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과거의 종전의 판례보다는 조금 개인의 이 재산권 행사의 어떤 그 검증의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아예 없거나 사소한 경감만 있는 경우의 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라도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혹은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네, 이 얘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지금도 과점주주 아니고 그렇게 핸들 난 과점주주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이건 과점주주 때문에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거 읽어보면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적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하거나 실제 상당한 조세부담을 경감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신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 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세율이라서 소득이 없는 자에게 네. 무소득자에게 지분을 주고 예, 이 무소득자가 배당을 받도록 해서 네. 조세 회피를 했다면 네. 이거는 상당한 조세 회피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리스크에 상응하는 네. 리턴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네.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지금 차명 주식이 있는 대표님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들만 검토를 해보면 내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명 주식을 회수하는 데서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예, 네네. 명백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건 조세 회피로 보겠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40% 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 네. 소득이 무소득자에게 했다. 이건 명백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40%의 구간세율인 사람이 네. 35%인 사람한테 했다. 네. 그럼 이 10%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거라서 이게 내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이 차명 주식을 회수하겠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쉽진 않아요. 예, 그냥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실명 전환하는 것까지지. 네.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까지 내가 제로화시킬 목적으로 네.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예, 만만치 않고 네.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법인 설립 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 충족을 위해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2001년도 7월 23일 이전에 법이 바뀌어 상법이 바뀌면서 네네. 그 요건이 없어졌죠. 네. 그 이전에는 자의반 타의반. 네네. 그러니까 법인 면허 받으려면 이제 뭐 사돈의 8촌이든 머릿수 채워야 되는 상황이니 네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그래도 넌 자의야 이렇게 판단했다가 이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건 타의로 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는 제가 보기에 다음 시간대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들이 우리 회사에 부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들께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게 회수하는 작업이 굉장히 만만치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